옛날 조선 중기의 한양도성은 겉으론 태평성대를 누리는 듯 보였습니다. 육조거리에는 관리들의 행차가 줄을 이었고 저작거리에는 상인들의 목청이 하늘을 찔렀지요. 허나 그 번잡함의 이면에는 서슬퍼런 바람이 불고 있었습니다. 북쪽 청나라의 압박은 나날이 거세졌고 궁궐 안팎으로는 영모의 흉흉한 소문이 떠돌았습니다. 밤마다 궁성 위로 까마귀떼가 울어대니 백성들은 불길한 징조라며 고개를 절레절레 흔들었지요. 평온한 도성의 하늘 아래 거대한 비극의 씨앗이 소리 없이 뿌려지고 나라의 운명 또한 한치 앞을 알 수 없는 안개 속이었습니다. 그 무렵 저작거리 한 구석에는 날마다 낡은 바둑판을 펼쳐놓고 있는 한 소년이 있었습니다. 이름은 유찬, 나이 겨우 12살이었지요. 유찬은 본디 이름 있는 양반 가문의 자제였으나 아비가 역적으로 몰려 멸문지화를 당한 뒤 가세가 하루아침에 기울고 말았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더 좋은 이야기를 만드는데 큰 힘이 됩니다. 이 소년에게 남은 것이라곤 폐병을 앓아 자리보전하는 어머니 한 분뿐이었지요. 약값을 벌길이 막막하던 유찬은 아비에게서 물려받은 유일한 재주, 바둑으로 장터에 나서게 되었습니다. 남루한 옷차림에 맨발이 다 드러난 집신을 신고 있었으나 유찬의 눈빛만큼은 맑고도 깊었습니다. 마치 세상의 모든 이치를 꿰뚫어 본 노인과도 같은 기운이 그 작은 두 눈에 서려 있었지요. 유찬은 상대의 바둑 실력보다 그 사람의 마음을 먼저 읽어내는 묘한 해안을 갖고 있었습니다. 장터의 노름꾼들은 유찬을 가리켜 이리 수군거렸지요. 저 꼬마, 사람이 아니라 신선 같구나. 유찬에게 가장 소중한 사람은 오직 어머니뿐이었습니다. 유찬의 어머니는 한때 규방의 꽃이라 불리던 여인이었으나 남편을 잃은 슬픔과 가난이 겹쳐 몸이 만신창이가 되고 말았지요. 유찬이 매일 아침 바둑판을 들고 나서는 것도 오직 어머니의 약 한 첩을 짓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런 유찬의 사정을 아는 이가 하나 있었으니 장터 약방 친모의 딸 은서였습니다. 나이는 유찬보다 1살 아래였는데 어미를 일찍 여의고 아비 밑에서 약초 다루는 법을 익힌 아이였지요. 은서는 틈만 나면 유찬의 어머니에게 약재를 가져다 드리곤 했습니다. 유찬을 바라보는 은서의 눈에는 말로 담지 못할 걱정과 연모의 빛이 함께 어려 있었지요. 한편 한양 도성의 가장 깊은 그늘에는 도승지 박시우라는 자가 따리를 틀고 있었습니다. 조정에서는 충신 중에 충신으로 이름이 높았으나 그 속은 썩은 나무의 속심처럼 텅 비어 있었지요. 박시우는 이미 오래전부터 청나라와 은밀히 손을 잡고 왕좌를 노리는 독사였습니다. 그리고 이 모든 인연의 한가운데에 서게 될 사람이 있었으니 바로 이 나라의 임금인 이선이었습니다. 이선은 총명하고 백성을 아끼는 성군이었으나 궁궐 깊숙이 도살인 독사의 존재는 아직 알지 못하고 있었지요. 그날도 유찬은 여느 때처럼 장터 귀퉁이에 자리를 잡고 앉았습니다. 해가 중천에 뜨기도 전에 벌써 세 판을 내리 이겼지요. 사람들은 혀를 내두르며 동전 몇 잎을 바둑판 위에 툭 던지고는 자리를 떴습니다. 유찬은 그 돈을 고이 주머니에 넣으며 속으로 헤아렸습니다. 오늘 2판만 더 이기면 어머니의 약 한 첩 값은 될 터였지요. 그런데 요즘 들어 유찬의 마음 한 구석이 영 편치 않았습니다. 도성 곳곳에 낯선 사내들이 부쩍 눈에 띄었고 밤이면 궁궐 방향에서 까마귀의 울음소리가 끊이질 않았지요. 무언가 심상치 않은 기운이 한양 전체를 감싸고 있다는 것을 유찬의 날카로운 촉은 놓치지 않았습니다. 더욱 기이한 것은 바둑을 둘 때마다 찾아오는 환영 같은 것이었습니다. 바둑돌을 집어 판 위에 놓을 때면 붉은 뱀 형상의 연기가 그 사람 주위로 보였습니다. 유찬은 고개를 세차게 흔들며 마음을 다잡았으나 그 환영은 대국이 거듭될수록 점점 짙어져만 갔습니다. 그 다음 날이었습니다.
유찬이 바둑판을 펼치고 상대를 기다리는데 장터의 소음이 묘하게 잦아들었지요. 마치 바람이 숨을 멈춘 듯 공기가 무거워지는 것을 유찬은 온몸으로 느꼈습니다. 그리고 비단 도포를 입은 한 사내가 성큼성큼 다가와 맞은편에 앉았습니다. 그저 여느 양반들과 같은 차림새였으나 유찬은 온몸에 털이 곤두서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 사내의 눈빛에서 뿜어져 나오는 기운이 범상치 않았지요. 유찬은 저도 모르게 두 손을 가지런히 모으고 고개를 숙였습니다. 한판 두어보겠느냐. 사내의 목소리는 낮으면서도 또렷했지요. 위엄이 이때 거만하지 않고 부드럽되 가볍지 않은 목소리였습니다. 유찬은 고개를 들어 사내의 얼굴을 마주 보았습니다. 바로 그 순간이었습니다. 유찬의 해안이 사내의 등 뒤에서 멈추었지요. 뱀의 형상을 한 검은 연기 같은 그림자 하나가 사내의 등 뒤에서 꿈틀거리고 있었습니다. 유찬의 심장이 얼음장처럼 차갑게 굳었지요. 바로 살기였습니다. 이 귀한 분의 목숨 위에 시커먼 죽음의 그늘이 드리워져 있었던 것이지요. 유찬의 손끝이 미세하게 떨렸습니다. 순간 이분이 쓰러지면 이 나라의 모든 백성도 무사하지 못하리라는 공포가 가슴을 짓눌렀지요. 유찬의 머릿속에 두 갈래 길이 놓였습니다. 아무것도 모른 척 대국을 마치고 돌아서는 길과 이 위험천만한 진실을 바둑판 위에 담아내는 길이었지요. 유찬은 잠시 눈을 감았습니다. 어둠 속에서 어머니의 기침 소리가 들려오는 듯했지요. 만약 이분이 해를 당하면 나라는 피로 물들 것이고 세상은 혼란에 빠질 것이었습니다. 이윽고 유찬은 눈을 떴습니다. 소인이 먼저 놓겠습니다. 유찬은 정중히 예를 갖춘 뒤 바둑알 하나를 집어들었습니다. 첫 수는 우상귀, 두 번째 수는 좌하귀, 세 번째 수는 좌상귀, 네 번째 수는 우하귀였지요. 바둑판에 내 모서리를 먼저 선점하는 파격적인 포석이었습니다. 이는 사방에서 적이 에워싸고 있음을 뜻하는 대치였지요. 사내의 눈썹이 미세하게 움직였습니다. 입가에 알 수 없는 미소가 번졌지요. 사내는 유찬의 수에 응하며 한 점 한 점 정성스레 돌을 놓기 시작했습니다. 장터의 소음이 사라지고 두 사람 사이에는 오직 돌이 바둑판 위에 놓이는 소리만이 고요하게 울려 퍼졌지요. 대국이 중반에 접어들자 장터 구경꾼들이 하나둘 모여들기 시작했습니다. 지나가던 보부상까지 발걸음을 멈추고 바둑판 앞에 쪼그려 앉았지요. 유찬의 수는 기묘했습니다. 겉보기에는 제 집을 짓는 듯하면서도 돌 하나하나가 마치 궁궐의 담장과 성문을 그려내는 것처럼 정교하게 배치되어 갔지요. 사내는 처음에는 여유로운 미소를 띠고 있었으나 중반을 넘기자 표정이 사뭇 달라졌습니다. 유찬이 놓는 돌의 흐름 속에 무언가 읽히기 시작한 것이지요. 사내는 느릿하게 돌을 집어 올렸습니다. 한참을 바둑판 위에 시선을 고정한 채 미동도 하지 않았지요. 유찬은 그 침묵의 무게를 온몸으로 느끼며 다음 수를 기다렸습니다. 이윽고 사내가 돌을 내려왔습니다. 그 수는 유찬이 에워싼 포위망의 정중앙을 찌르는 날카로운 한 점이었지요. 유찬은 속으로 탄복했습니다. 이 사내는 단순히 바둑을 하는 것이 아니라 전장의 지휘관처럼 판세를 읽고 있었습니다. 구경꾼 사이에서 감탄이 터져 나왔습니다. 저 양반 보통이 아니구먼. 꼬마 신선이 처음으로 밀리는 것 아니냐. 그러나 유찬은 밀리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사내를 바둑판의 중심으로 끌어들이고 있었지요. 사내가 깊이 빠져들수록 유찬이 전하고자 하는 경고도 선명해질 터였습니다. 유찬의 이마에 송글송글 땀방울이 맺혔으나 두 눈만큼은 가을 하늘처럼 맑고 흔들림이 없었습니다. 바로 그때였습니다. 구경꾼들 사이를 가르며 도포자락을 휘날리는 다른 사내가 성큼 앞으로 나섰지요. 그 사내는 차가운 눈빛으로 바둑판을 내려다보았습니다. 그는 도승지 박시우였습니다.
박시우는 먼저 주변 구경꾼들을 향해 손을 내저었지요. 썩 물러서지 못할까. 감히 이 어른의 대국을 구경거리로 삼다니. 구경꾼들이 우르르 물러서고 주변이 고요해지자 박시우는 비로소 이선을 향해 허리를 깊이 숙이며 나지게 말했습니다. 나으리, 이런 곳에서 시간을 허비하고 계셨습니까? 그 목소리는 공손했으나 유찬의 해안에 비친 박시우의 얼굴에는 검은 도끼가 아지랑이처럼 피어오르고 있었지요. 이 자가 바로 이선의 목숨을 노리는 독사였습니다. 유찬의 손이 떨리기 시작했지요. 바둑알을 집으려 해도 손가락이 말을 듣지 않았습니다. 허허, 박승지, 과인이 어디에서 무엇을 하든 승지가 간섭할 바가 아니오. 이선이 나직이 웃으며 받아쳤지요. 그 한마디에 박시우는 고개를 숙였으나 입꼬리에 서린 차가운 기운은 사그라지지 않았습니다. 소인이 괜한 염려를 했습니다. 다만 이 아이의 신원이 분명치 않사오니 조심하시옵소서. 박시우의 시선이 유찬을 향했습니다. 유찬은 무릎 위에 놓인 떨리는 두 손을 꽉 쥐었습니다. 유찬은 스스로에게 되뇌었습니다. 이 자가 두려우면 임금도 지킬 수 없고 어머니도 지킬 수 없다고 말이지요. 유찬은 이를 악물고 바둑알을 집어들었습니다. 공포를 삼킨 그 한 수가 판 위에 놓이는 순간 유찬의 눈빛이 한 뼘 더 깊어졌지요. 유찬이 놓은 수는 범상치 않았습니다. 바둑판의 우측변에 일렬로 세 점을 이었는데 그것은 마치 궁궐의 동쪽 담장을 따라 늘어선 보초의 형상이었지요. 이선은 그 배치를 보는 순간 눈빛이 날카롭게 빛났습니다. 병법에 통달한 군주의 뇌는 유찬의 돌이 단순한 바둑수가 아니라 하나의 진영도로 읽히기 시작한 것이지요. 유찬은 다음 수를 놓으며 나직이 중얼거렸습니다. 이쪽 집은 겉으로는 튼튼해 보이나 안에서 썩고 있습니다. 이선의 손이 바둑알 위에서 멈추었습니다. 유찬의 말이 바둑 이야기인지 그 너머의 이야기인지 가늠하는 듯 했지요. 박시우가 한 걸음 더 다가섰습니다. 나으리, 이만 돌아가시지요. 해가 저물고 있사옵니다. 그 목소리에 담긴 조급함을 유찬은 놓치지 않았습니다. 박시우는 이 대국이 길어지는 것을 두려워하고 있었지요. 유찬의 바둑돌이 한 점 한 점 쌓일수록 무언가 드러나서는 안 될 것이 드러날 수 있다는 불안이 박시우의 눈 속에 어른거렸습니다. 유찬은 고개를 숙인 채 돌을 놓는 손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이 판을 끝까지 두지 못하면 이선에게 진실을 전할 기회는 영영 오지 않을 터였지요. 유찬은 바둑판 위 흑돌의 흐름을 따라가며 궁궐 호위 체계의 허점을 한 수 한 수 그려 나가기 시작했습니다. 시간은 한참이 흘러 저녁 노을이 장터를 붉게 물들이고 있었습니다. 이선은 더 이상 바둑알을 놓지 않았습니다. 두 팔을 무릎 위에 가지런히 올린 채 바둑판 전체를 내려다보고 있었지요. 그 눈빛은 더 이상 유희를 즐기는 사람의 것이 아니었습니다. 전장의 지도를 펼쳐놓은 장수의 눈이었지요. 유찬이 놓아온 돌의 흐름이 하나의 그림을 이루고 있었습니다. 궁궐의 동쪽 담장, 북쪽 후원, 서쪽 현문, 그리고 남쪽 대문까지. 유찬의 흑돌은 궁궐을 에워싸는 포위망을 그리고 있었고 그 포위망의 한가운데에는 이선의 백돌이 홀로 놓여 있었지요. 이선의 입술이 미세하게 떨렸습니다. 이 아이가 보여주는 것이 과연 바둑인가? 이선은 나직이 혼잣말을 내뱉었지요. 그리고 천천히 고개를 들어 유찬의 눈을 바라보았습니다. 유찬의 두 눈에는 두려움과 간절함이 뒤섞여 있었지요. 그 눈빛은 말하고 있었습니다. 제발 이 돌의 뜻을 읽어달라고. 이것이 소인이 드릴 수 있는 전부라고 말이지요. 이선은 오랫동안 유찬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리고 이윽고 고개를 한번 끄덕였지요. 그 작은 끄덕임에 유찬의 눈가가 붉어졌습니다. 바로 그 순간 장터 저편에서 이 광경을 지켜보는 이가 또 하나 있었습니다. 바로 은서였지요.
은서는 아비의 심부름으로 약재를 배달하던 길이었는데 유찬의 곁에 서 있는 사내들의 기운이 심상치 않다는 것을 본능으로 느끼고 발걸음을 멈춘 것이었습니다. 은서는 약재 보따리를 가슴에 꼭 끌어안은 채 입술을 깨물었지요. 유찬에게 달려가고 싶었으나 두 다리가 땅에 뿌리를 내린 듯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은서의 눈에는 어느새 눈물이 그렁그렁 맺혀 있었지요. 유찬아, 부디 무사하거라. 은서는 마음속으로 되뇌며 두 손을 모아 하늘에 빌었습니다. 해가 완전히 기울어 장터에 어스름이 내려앉았지요. 어둠이 완전히 내려앉은 장터에는 횃불 하나 없이 달빛만이 바둑판을 비추고 있었습니다. 유찬은 더 이상 시간이 없음을 직감했지요. 박시우가 다시 입을 열기 전에 마지막 승부수를 던져야 했습니다. 유찬은 바둑알 하나를 집어들었습니다. 그리고 이선의 백돌 바로 옆 가장 위태로운 자리에 흑돌을 내려놓았지요. 그것은 바둑의 이치로 보면 제 돌을 스스로 죽이는 자충수였습니다. 구경꾼들 사이에서 탄식이 흘러나왔지요. 아이고, 꼬마 신선이 제 풀에 무너지는구먼. 허나 이선의 눈빛은 달랐습니다. 유찬이 놓은 그 돌은 백돌, 곧 임금의 곁에 바짝 붙어있는 위협을 가리키고 있었지요. 그리고 그 위협의 방향은 정확히 박시우가 서 있는 쪽이었습니다. 유찬은 고개를 숙인 채 나직이 읊조렸습니다. 이 돌은 첩자입니다. 그 한마디가 달빛 아래 장터의 공기를 갈랐습니다. 박시우의 눈이 가늘게 좁혀졌습니다. 유찬의 말이 자신을 겨냥한 것인지 가늠하는 듯했지요. 이선은 바둑판에서 시선을 거두지 않은 채 낮고 무거운 목소리로 입을 열었습니다. 과인이 이 판을 다 이건노라. 그 한마디에 박시우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바람 한 점 없는 장터 위로 찬 기운이 내려앉았습니다. 바둑판 위의 핏빛 점괘가 마침내 완성된 것이었습니다. 이선은 자리에서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다만 바둑판 위에 놓인 돌들을 하나하나 손가락으로 짚어가며 읽기 시작했지요. 우상귀에서 시작된 흑돌의 흐름은 궁궐 동쪽 현문의 호위 배치와 정확히 일치했습니다. 좌귀의 보석은 후원 담장의 순찰 경로를 그대로 옮겨 놓은 것이었지요. 그리고 바둑판 중앙에서 백돌을 에워싸고 있는 흑돌의 형세는 임금을 고립시킨 뒤 사방에서 조여오는 자객들의 포위망이었습니다. 순간 이선의 얼굴에서 핏기가 사라졌습니다. 이 소년이 바둑판 위에 그려낸 것은 바로 임금을 시해하는 계획이었지요. 박승지, 이선이 나직이 불렀습니다. 박시우는 즉시 허리를 굽혔지요. 예, 나으리. 분부하시옵소서. 동쪽 현문의 호위를 누가 배치했느냐? 박시우의 눈꺼풀이 한 차례 떨렸습니다. 그러나 노련한 간신은 곧바로 평정을 되찾았지요. 신이 직접 배치하였사옵니다. 나으리의 안위를 위한 것이옵니다. 이선은 대꾸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바둑판 위 흑돌이 가리키는 방향과 박시우가 장악한 호위 부대의 위치가 한치의 오차도 없이 겹친다는 사실을 가슴속 깊이 새겼지요. 배신자가 배치한 호위 부대는 임금을 지키는 방패가 아니라 임금의 목을 겨누는 칼이었던 것입니다. 이선은 천천히 시선을 돌려 유찬을 바라보았습니다. 유찬은 두 주먹을 불끈 쥔 채 고개를 떨구고 있었지요. 제 할 일을 다한 바둑돌처럼 온몸에 기운이 빠져나간 모습이었습니다. 유찬은 바둑판 앞에 꿇어앉은 채 거친 숨을 몰아쉬고 있었습니다. 한 나라의 임금 앞에서 역적의 흉계를 고한 것이지요. 이제 돌이킬 수 없는 강을 건넌 셈이었습니다. 유찬의 머릿속에 어머니의 얼굴이 떠올랐지요. 만약 이 일이 잘못되면 어머니는 어찌 되는 것입니까? 약을 지어줄 사람도 곁을 지켜줄 사람도 없이 홀로 남겨지는 것이지요. 유찬의 눈앞이 흐려졌습니다. 그저 도망치고 싶었습니다. 이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 장터를 빠져나가면 다시
어제의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을 터였지요. 바둑이나 두며 약값을 벌고 어머니 곁에서 조용히 살면 되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유차는 고개를 들어 바둑판을 내려다보았지요. 흑돌과 백돌이 그려낸 궁궐의 형세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저 돌들이 가리키는 것은 한 사람의 목숨이 아니라 이 나라 만백성의 운명이었지요. 유차는 두 주먹을 풀고 천천히 일어섰습니다. 소희는 그저 바둑을 둘 줄 아는 아이에 지나지 않사옵니다. 허나 이 판만큼은 끝까지 두겠사옵니다. 이선은 유찬의 눈을 가만히 들여다보았습니다. 겁 많던 소년의 눈 위로 단단한 결의가 덮이는 것이 보였습니다. 이선은 고개를 끄덕이며 낮게 말했지요. 과인이 너를 믿겠노라. 박시우는 두어 걸음 물러서서 장터 어귀를 힐끗 살폈습니다. 이선의 물음이 예사롭지 않았지요. 오랜 세월 조정의 물밑에서 헤엄쳐 온 간신의 촉이 위험을 감지한 것이었습니다. 박시우는 소매 안에 감추어 둔 손을 슬며시 움직였습니다. 엄지와 검지로 작은 원을 그리는 동작이었지요. 그것은 장터 곳곳에 포진한 자객들에게 보내는 수신호였습니다. 준비하라는 뜻이었지요. 유차는 그 손동작을 놓치지 않았습니다. 바둑을 둘 때 상대의 손끝을 잇는 버릇이 이 순간 유찬의 눈을 살린 것이지요. 손님, 여기 두시면 살 길이 막힙니다. 유찬은 바둑판 위를 가리키며 외쳤습니다. 동시에 몸을 일으켜 박시우의 손목을 덥석 잡았지요. 박시우의 수신호가 완성되기 직전이었습니다. 이 놈이 감히. 박시우의 얼굴에서 마침내 충신의 탈이 벗겨졌습니다. 온화하던 눈매가 찢어지고 이를 드러낸 그 얼굴은 영락없는 독사의 형상이었지요. 이선은 그 광경을 똑똑히 보았습니다. 더 이상 의심이 아니었습니다. 눈앞에서 벌어지고 있는 것은 실시간으로 드러나는 영모 그 자체였습니다. 이선은 자리에서 천천히 일어섰지요. 장터의 공기가 얼어붙었습니다. 박시우가 손목을 세차게 뿌리치자 유찬의 몸이 나무잎처럼 나가떨어졌습니다. 그와 동시에 장터 사방에서 검은 두건을 쓴 사내들이 칼을 빼 들고 쏟아져 나왔지요. 잡아라. 박시우의 외침에 장터가 아수라장이 되었습니다. 구경꾼들이 비명을 지르며 사방으로 흩어졌고 떡장수의 시루가 엎어지고 엿장수의 짐이 나뒹굴었지요. 평온하던 저작거리가 한순간에 칼바람이 부는 전장으로 뒤바뀐 것이었습니다. 유차는 땅바닥에 엎어진 채 바둑판이 짓밟히는 것을 보았습니다. 흑돌과 백돌이 사방으로 튀며 흙먼지 속에 뒤섞였지요. 유찬이 한 수 한 수 목숨을 걸어 완성한 점괘가 무참히 부서지는 순간이었습니다. 장넷이 이선을 향해 칼을 겨누며 다가왔습니다. 박시우는 그 뒤에 서서 입꼬리를 올렸지요. 순순히 옥새를 내놓으시지요. 이미 궁궐도 신의 사람들이 장악했사옵니다. 이선은 한 걸음도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도포 속에 차고 있던 보검을 뽑아 들었지요. 칼날이 장터의 어스름을 가르며 서슬퍼런 빛을 내뿜었습니다. 그리고 이선은 뒤를 돌아보지 않고 한쪽 팔을 뻗어 유찬을 제 등 뒤로 밀어 넣었습니다. 내 앞에 과인이 있느니라. 고개를 숙이고 있거라. 유찬은 이선의 넓은 등 뒤에서 심장이 터질 듯 뛰는 것을 느꼈습니다. 임금이 백성을 등 뒤에 감추고 칼을 든 것이지요. 유찬의 머릿속에 바둑판이 펼쳐졌습니다. 대국 중에 이선이 놓았던 백돌의 흐름을 유찬은 한 점도 빠짐없이 기억하고 있었지요. 이선의 백돌은 겉으로는 유찬의 포위망에 갇혀 있었으나 그 안에는 교묘하게 숨겨진 반격의 수가 있었습니다. 백돌이 향하던 방향, 그 끝자락은 장터 북쪽 통로를 가리키고 있었지요. 이선이 그곳에 비밀 호위대를 매복시켜 두었음을 유찬은 바둑의 이치로 읽어낸 것이었습니다. 이때 이선은 크게 소리를 쳤습니다. 이제 나오너라. 그 소리가 장터 뒷골목까지 울려 퍼진 순간 박시우가 철석같이 믿었던
북쪽 통로에서 우르르 발소리가 쏟아졌습니다. 바로 내금이 무사들이었습니다. 갑옷을 갖추고 칼을 뽑아든 무사들이 자객들의 퇴로를 막아서며 포위망을 좁혀왔지요. 박시우의 얼굴이 사색이 되었습니다. 내금이 무사들이 쏟아져 나오자 자객들의 기세가 한풀 꺾습니다. 그러나 박시우가 거느린 자객은 20명이 넘었고 내금이는 10명 남짓이었지요. 수의 열세는 분명했습니다. 박시우는 이를 간파하고 다시 입꼬리를 올렸습니다. 고작 이것이냐. 베어라. 한 놈도 살려두지 마라. 자객들이 함성을 지르며 내금이를 향해 돌진했습니다. 불꽃이 튀고 비명이 오갔습니다. 내금이 무사들은 용맹하게 싸웠으나 하나둘 상처를 입으며 밀려나기 시작했습니다. 이선은 보검을 휘두르며 자객 둘을 베어 넘겼습니다. 그러나 셋째 자객의 칼이 이선의 어깨를 스쳤지요. 도포가 찢어지며 붉은 기운이 번져 나왔습니다. 유찬은 이선의 등 뒤에서 그 모습을 보며 온몸이 얼어붙었습니다. 그때 박시우가 전장의 혼란을 틈타 이선의 뒤로 돌아들었습니다. 손에는 어느새 비수가 들려 있었지요. 박시우는 이선의 등을 향해 비수를 치켜들었습니다. 이것으로 끝이 옵니다. 유찬이 그 광경을 보고 크게 소리쳤습니다. 나으리 뒤를 조심하십시오. 그놈이 있습니다. 박시우의 비수가 이선의 왼쪽 어깨를 스치고 지나갔습니다. 이선의 입에서 짧은 신음이 터져 나왔지요. 이 놈이. 이선의 눈에 불길이 치솟았습니다. 지금까지 한 번도 본 적 없는 임금의 분노가 터져 나온 것이었지요. 이선은 보검을 고쳐잡았습니다. 박시우를 향해 한 걸음 내디딜 때마다 장터의 공기가 짓눌렸지요. 박시우는 저도 모르게 뒷걸음질 쳤습니다. 내 이놈 과인의 목을 노리다니 정녕 그 끝을 보고 싶은 게냐. 이선의 보검이 번개처럼 허공을 갈랐습니다. 박시우가 비수를 들어 막았으나 이선의 일격에 비수가 반으로 쪼개졌지요. 박시우가 비틀거리며 주저앉았습니다. 바로 그 순간 유찬이 대국 중에 일러준 허점이 이선의 머릿속에 떠올랐지요. 바둑판 좌하귀에 놓았던 돌, 상대의 급소를 찌르는 수였습니다. 이선은 보검을 낮추어 박시우의 칼잡이 손목을 정확히 내리쳤지요. 박시우의 손에서 부러진 비수 자루가 떨어졌습니다. 박시우는 손목을 움켜쥔 채 처절한 비명을 질렀습니다. 내금이 무사들이 달려들어 박시우를 포박했습니다. 자객들도 하나둘 칼을 버리고 무릎을 꿇었지요. 장터에 마침내 고요가 찾아왔습니다. 칼부딪힘 소리와 비명이 멎은 자리에는 거친 숨소리만이 남았지요. 이선은 보검을 거두고 유찬에게 달려갔습니다. 유찬은 이선의 품에 안긴 채 희미하게 웃었지요. 나으리, 이 판은 소인의 승리입쇼. 이선은 유찬을 꼭 안은 채 나직이 대답했습니다. 그래, 내 승리다. 네가 이겼느니라. 내금이 무사가 급히 이선의 어깨에 천을 감아 지혈했습니다. 다행히 비수가 깊이 박히지는 않았지요. 이선 포박당한 박시우 앞에 섰습니다. 박시우는 두 무릎이 꺾인 채로도 여전히 도끼 서린 눈빛을 거두지 않았습니다. 저를 없애들 무엇이 달라지겠습니까? 궁궐 안에 신의 사람이 얼마나 심어져 있는지 전하는 모르시지요. 박시우가 비웃음을 흘렸습니다. 이선은 대꾸하지 않았지요. 대신 내금이 부장을 불러 한마디를 내렸습니다. 궁궐 하수구 남쪽 입구를 막아라. 순간 박시우의 얼굴이 일그러졌습니다. 궁궐 안에 심어둔 잔당들이 사태를 알면 하수구를 통해 도주할 것이었고 박시우는 그 길이 안전하다고 철석같이 믿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선이 그 길을 알고 있었지요. 이선은 장터 바닥에 흩어진 바둑돌 사이에서 흙돌 하나를 집어 올렸습니다. 그리고 박시우의 눈앞에 내밀었지요. 이 아이가 지난 대국에서 악수라 비웃음을 산 돌이 하나 있었느니라.
바둑판 우학이 외딴 자리에 놓인 돌이었지. 과인은 이 아이의 비범을 소문으로 듣고 진한 기보를 모조리 수소문하여 살폈다. 박시우의 입이 벌어졌습니다. 그 돌의 위치가 궁궐 하수구 남쪽 입구와 정확히 겹치더구나. 이미 내금이가 그곳을 봉쇄했느니라. 박시우의 얼굴에서 마지막 남은 오만함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아무도 거들떠보지 않았던 소년의 악수 한 점이 역적의 마지막 도주로까지 틀어막은 것이지요. 하늘이 내린 수라 하지 않고서는 달리 설명할 길이 없었습니다. 그로부터 사흘 뒤 한양고성에는 봄비가 내렸습니다. 박시우와 그 일당은 일금부에 끌려가 낱낱이 신문을 받았지요. 청나라와 결탁한 증거가 쏟아져 나왔고 궁궐 안에 숨어있던 잔당들도 하수구 입구에서 모조리 포박되었습니다. 조정에 다시 평온이 찾아왔습니다. 백성들은 영모가 소탕되었다는 소식에 가슴을 쓸어내렸고 장터에는 다시 상인들의 목청이 울려 퍼지기 시작했습니다. 이선은 내의원 최고의 의녀를 유찬의 집으로 보냈습니다. 의녀는 유찬의 어머니를 진액한 뒤 귀한 약재를 풀어 정성껏 치료했지요. 보름이 지나자 유찬의 어머니는 자리에서 일어나 마당에 나설 수 있게 되었습니다. 유찬의 어머니가 마당에 선 날 하늘에서는 따스한 봄비가 소리 없이 내리고 있었지요. 유찬은 어머니의 손을 잡고 빗줄기를 바라보았습니다. 지난 세월의 고단함을 하늘이 씻어 내리는 듯 했지요. 그렇게 세월이 흘렀습니다. 소년이었던 유찬은 어느덧 의젓한 청년이 되어 있었습니다. 청년이 된 유찬은 규장각에서 나라의 기록을 정리하며 묵묵히 소임을 다했지요. 어느 날 궁궐 후원의 정자에 바둑판 하나가 놓였습니다. 임금 이선이 유찬을 불러 다시 대국을 청한 것이었지요. 정자 주변으로 붉은 단풍잎이 바람에 흩날리고 있었습니다. 유찬은 임금의 맞은편에 단정히 앉아 바둑알을 집어들었지요. 그 손은 더 이상 떨리지 않았습니다. 이선이 웃으며 입을 열었습니다. 그때 장터에서 과인은 바둑을 두러 간 것이 아니었느니라. 그러하셨습니까? 소문난 어린 신선의 눈에 이 나라가 어찌 비치는지 보고 싶었던 것이다. 유찬은 돌을 바둑판 위에 조용히 내려놓으며 대답했습니다. 소인의 눈에 비친 이 나라는 그때보다 훨씬 말싸웁니다. 그것은 전하의 덕이옵니다. 이선은 고개를 저었지요. 아니다. 바둑판 위에서 목숨을 걸고 진심을 전한 자가 있었기에 가능한 일이었느니라. 두 사람은 더 이상 말없이 돌을 놓았습니다. 정자 위로 단풍잎이 소리 없이 내려앉았고 바둑 돌이판 위에 놓이는 소리만이 고요한 후원에 울려 퍼졌지요. 그 모습은 한 폭의 그림과도 같았습니다. 반상 위의 승부보다 무거운 것은 사람의 진심이며 하늘은 결코 의로운 자를 버리지 않는 법이지요. 유찬은 그날 이후로도 바둑돌을 보며 나라의 안녕을 살폈고 임금과 소년의 인연은 오랜 세월이 지나도록 사람들의 입에서 입으로 전해지는 전설적인 이야기로 남았습니다. 옛말에 일편단심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한 조각 붉은 마음이라는 뜻이지요. 지위도 힘도 없는 소년이 오직 진심 하나로 임금의 목숨을 구하고 나라를 바로 세웠으니 진심이야말로 세상에서 가장 강한 무기가 아니겠습니까? 오늘 이야기 어떠셨나요? 다음 이야기 빠르게 만나보시려면 좋아요와 구독을 눌러주세요. 그럼 더 재미있는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